잠자며 아빠와 함께는 삼국사기 백제봉기 삼국사기 제28권 백제봉기 제6 의자왕이에요. 자, 의자왕은 무왕의 맏아들이다. 용감하고 대담하며 결단력이 있었다. 무왕 제위 33년 서기 632년에 태자가 되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의 우애가 있었으므로 당시에 해동증자라고 불렸다. 무왕을 이어 태자로서 임금의 자리를 이었다. 당 태종 즉 이세민이야 사부랑중 정문표를 보내 왕을 주국 대방군왕 백제왕으로 책봉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가을 8월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사의 즉 고마움을 표하고 아울러 토산물도 보내주었어. 그래서 해동증자라는 말인데 여기서 증자란 공자의 제자 중 한 명으로 효도와 관련해서 매우 유명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에 빗대어 의자왕을 해동증자라고 불렀어. 따고 적혀 있는 거야. 자, 임금님 두 번째 해 서기 642년 봄정월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했고 다음 달 2월 임금이 주와 군을 두루 둘러보면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죄수들을 살펴 사형수를 제외하고선 모두 용서해 주었다. 그걸 사면이라고 해. 그리고 같은 해 가을 7월 임금이 직접 병사를 거느리고 신라를 침공하여 미후 등 40여 성을 함락하였다. 그리고 8월 장군 윤충을 보내 병사 1만을 거느리어 신라의 대야성을 공격해 하였다. 성주인 품석이 처자를 데리고 나와 항복하였다. 그리고 남녀 1천여 명을 사로잡아 서쪽 지방의 주와 현에 나누어 살게 하고 또한 병사 즉 백제의 병사를 남겨 그 성 즉 대야성을 지키게 하였다. 임금이 윤충의 공로를 표창하여 말 20필과 곡식 1,000섬을 주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잘 알려져 있고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지는데 이 대야성의 성주인 품석은 김춘추의 사위이지. 즉 김춘추의 딸이 바로 이 성주인 김품석의 아내였어. 같이 있었던데 대야성이 함락된 거야. 자, 다음 임금님 세 번째 해 서기 643년 봄 정월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고 같은 해 겨울 11월 임금 즉 의자왕이 백제의 의자왕이 고구려와 화친을 맺었는데 신라의 당왕성을 빼앗아 신라가 당나라로 조공하러 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였다. 자, 이전까지 백제는 고구려와도 많이 싸움을 했었던 거야. 근데 이번에 고구려 화친을 맺어 신라와 대결을 하고자 하는 거였지. 자, 임금이 마침내 병사를 일으켜 신라를 공격하였다. 자, 이미 바로 전에도 대야성을 함락한 바가 있어. 자, 신라왕 덕만,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선덕여왕을 말하는 거야. 당나라의 사신을 보내 구원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병사를 철수하였다. 다음 임금님 네 번째 해 서기 644년 봄 정월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당 태종이 산홍숭 상리 현장을 양국에 보내 알아듣도록 타일렀다. 상리 현장이라는 사람이 양국 즉 백제와
신라의 양국이란 건 아마도 백제와 신라겠지. 보내서 이제 서로 뭐랄까 조율, 이제 싸우지 말라고 이렇게 한 거지. 자, 임금이 표문을 올려 사죄하였다. 그리고 왕자 융을 태자로 삼았고, 이런 이제 나라에 큰 일이, 좋은 일이 있으면 죄수들을 크게 사면하는 경우가 있네. 마찬가지로 사면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가을 9월 신라 장군 유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김유신이야. 그 김유신이 병사를 거느리고 침범하여 7성을 빼앗아 갔다. 그리고 임금님 5번째 해 서기 645년 여름 5월 임금이 당태종 즉 이세민이 직접 고구려를 치면서 신라에서 병사를 징발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 틈을 타서 신라를 습격하여 7개성을 빼앗으니 신라에서 장군 유신을 보내 침범하였다. 여기 7성이 아까 말했던 그 7성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신라가 어쨌든 백제 입장에서는 신라가 공격해 온 것에 대해서 되돌려 거지. 다시 찾아온 거라고도 할 수 있어. 그러는 임금님 7번째 해 서기 647년 겨울 10월 장군 의직이 보병과 기병 3천을 거느리고 나아가 신라의 무산성 아래에 주둔하며 병사를 나누고 감불과 동잠 2성을 공격하였다. 그래서 신라 장군 유신이 직접 장소와 병조를 격려하며 결사적으로 싸워 아군 즉 백제군을 크게 깨뜨리니 의직이 단신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단신이라는 것은 홀로 혼자만 돌아왔다고 말할 때 보통 이렇게 말을 해. 뭐 진짜 자기 혼자만 오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제일 높은 장군이 만 거의 돌아온 거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럴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 자, 임금님 8번째 해 성 648년 봄 3월. 자, 이번에도 의직이 신라 서쪽 변경의 요차 등 10여 성을 습격하여 빼앗았다. 자, 여름 4월 옥문곡으로 진군하였는데 신라 장군 유신이 막아 두 번 싸워 크게 패하였다. 자, 여기는 백제 봉기임에도 불구하고 신라 장군 유신은 항상 이기고 있네. 임금님 9번째 해 서기 649년 가을 8월 임금이 좌장 은상을 보내 정예병사 7천을 거느리고 신라의 석토 등 7성을 공격하여 빼앗게 하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신라 장군 유신을 비롯하여 진춘, 천존, 죽지 등이 이를 맞받아 공격하였으나 불리해지자 흩어진 병돌들을 신라가 불리해졌어. 그래서 병졸들을 모아서 군사를 모아서 도살성 아래 진을 치고 다시 싸우게 됐는데 우리 병사 즉 백제 병사가 패배하였대. 자, 겨울 11월 오래가 치고 물이 얼지 않았다. 이게 원문 표현은 동 11월 뢰무빙이거든. 약간은 이게 관용적인 표현인 것 같아. 그러니까 물이 얼지 않았다. 날이 춥지 않았다는 뜻이지. 보통 이러면 이제 그 다음 해에 농사가 잘 안 되는 걸로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워낙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어. 자, 임금님 11번째 해 서기 651년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종하였는데 사신이 들어올 때 고종, 아까 당태종 이세민, 유명한 당태종 이세민이 있었는데
그 이세민의 아들인 이치가 호종이야. 그러니까 임금님이 바뀌었어. 당나라도 조소를 내려 임금을 타일렀다. 자, 해동의 새 나라는 이것은 당나라 선비적으로 당나라 입장에서 보통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자기네들 입장에서 어쨌든 동쪽에 있는 새 나라, 즉 고려, 백제, 신라를 일컫는 거야. 나라를 연지 오래되고 다 오래됐지. 당나라는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국토가 나란히 붙어 국경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태이다. 근래 이르러 마침내 사이가 벌어져 전쟁을 번갈아 일으켜 거의 편안한 해가 없었다. 이리하여 마침내 새 나라의 백성들은 저번에 목숨을 매우 위태해져서 무기를 쌓아놓고 분풀이하는 일이 아침 저녁으로 이어지고 있다. 맨날 아주 싸움이 빈번하게 자주 일어난다는 이야기야. 짐은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는 입장으로서 이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난해 고려 신라의 사신들이 함께 와서 조회하였을 때 나는 이와 같은 원한을 풀고 다시 화목하고 돈독하게 지내라고 명하였다. 자, 신라 사신 김범민. 이어서 김범민은 김춘추의 아들이야. 여기 설명대로 뒷날의 문무왕을 말하지. 이 김범민이 아뢰기를 자, 고구려와 백제는 입술과 이빨처럼 서로 의지하면서 병사를 일으켜 번갈아 침범을 하니 우리의 큰 성과 주요한 짐을 모두 백제에게 빼앗겨 국토는 날로 줄어들고 나라의 위엄과 힘도 떨어졌습니다. 원컨대 백제에게 조칙을 내려 빼앗은 성을 돌려주라 하십시오. 만일 명령을 받들지 않으면 즉시 우리 스스로 병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잃었던 옛 땅만을 되찾으면 즉시 화치를 맺겠습니다라고 했대. 그의 말이 도리에 맞기에 짐은 승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옛날에 제나라 황공은 제후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멸망하는 나라를 구원해 주었는데 하물며 짐은 만국의 군주로서 어찌 위급하게 된 번국을 구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왕은 빼앗은 신라의 성을 모두 돌려주고 신라도 사로잡은 백제 포로들을 왕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그렇게 한 후에야 근심이 풀리고 분쟁이 해소될 것이다. 무기를 거두고 갑옷을 풀어야 백성들은 쉬고 싶어하는 소망을 이룰 것이며 새 나라는 전쟁의 괴로움을 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변경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농사와 길쌈이 모두 피폐하여 남녀 모두가 의지할 곳이 없어지는 것과 어찌 한 가지로 같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왕이 이 분부를 따르지 않는다면 짐은 범민의 요청대로 신라가 왕과 백제 왕과 결전하도록 내버려둘 것이다. 또한 고구려에게 약속을 맺게 하여 백제와 서로 멀리서 구원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고구려가 만일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즉시 거란과 여러 번국들을 에게 명하여 요수를 건너가 약탈하게 할 것이다. 왕은 짐의 말을 깊이 생각하여 스스로 많은 복을 얻도록 할 것이며 좋은 방책을 찾아 도모하여 후회가 없도록 하라. 자, 그리고 해가 지나 임금님 12번째 해석이 652년 봄정월 당나라의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임금님 13번째 해 서기 653년 봄 크게 가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렸다. 그리고 가을 8월에 임금이
외국과 우호 관계를 맺었다. 임금님 15번째 해 봄 2월 태자의 궁을 수리하였는데 대단히 사치스럽고 화려했다. 궁궐 남쪽에 망해정을 세웠다. 여름 5월에 붉은색의 말이 북악의 오함사에 들어가 불당을 울면서 돌아다니다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가을 7월에 마천성을 수리하였다. 그리고 8월에 임금이 고구려 말갈과 함께 신라의 30여 개 성을 공격하였게 되었다. 신라왕 김춘추가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회하고 표문을 올려 백제와 고려 말갈과 함께 우리의 북쪽 경계에 침범하여 30여 곳의 성을 함락시켰다고 하였다. 임금님 16번째 해 봄 3월 서기 656년 봄 3월 임금이 궁녀들을 데리고 향락에 빠져 술 마시기를 그치게 하지 않았다. 좌평 성충이 적극적으로 말리자 임금이 노하여 그를 옥에 가두었다. 이로 말미암아 감히 간언하는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없어졌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아무도 간언을 안 했다는 거지. 성충은 옥에서 야위어 죽게 되었는데 죽을 때 임금에게 글을 올려 말하였다. 충신은 죽어도 임금을 잊지 않는 것이니 한 말씀 아뢰고 죽겠습니다. 신이 항상 형세의 변화를 관찰하였는데 반드시 전쟁은 일어날 것입니다. 무릇 전쟁에서는 반드시 지형을 잘 살펴 선택해야 하는데 상류에서 적을 맞아야만 나라를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다른 나라 병사가 오거든 육로로는 침현을 지나지 못하게 하고 수군은 기벌포의 언덕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험준한 곳에 의도하여야만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임금은 즉 의자왕은 이 말을 살피지 않았다. 임금님 17번째 해 서기 657년 봄 정월 임금이 서자 41명을 좌평으로 삼고 각각 시급을 주었다. 그 여름 4월 크게 가뭄이 들어 논밭이 붉은 땅이 되었다. 임금님 19번째 해 서기 659년 봄 2월 여우떼가 궁궐에 들어왔는데 흰 여우 한 마리가 상자평의 책상에 올라왔다. 여름 4월 태자궁에서 암탉이 울었대. 장수를 보내 신라의 독산과 동잠 두 성을 침범하였다. 5월 왕도 서남쪽 사비하에 큰 물고기가 나왔대. 그 길이가 3길이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대궐뜰에 있는 회나무가 울었는데 마치 사람이 곡하는 우는 소리와 같았으며 밤에는 궁궐 남쪽 길에서 곡하는 소리가 들렸다. 임금님 20번째 해 서기 660년 봄 2월 서울의 우물이 붉은 빛으로 변하였다. 서쪽 바닷가에는 조그만 물고기들이 나와 배를 보였고 백성들이 모두 그걸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사비아의 물 역시 붉은 빛으로 물들었다. 안 좋은 소식만 계속 들리지. 여름 4월 두꺼비 수만 마리가 나무 꼭대기에 모여들었다. 왕도 즉 서울의 시장 사람들이 까닭없이 놀라 달아나니 누가 잡으러 오는 것 같았다. 이에 넘어져 다치는 사람이 100여 명이나 되고 재물을 잃어버린 자든 셀 수도 없었다. 다음 달 5월 폭풍우가 몰아치고 천왕사와 도양사의 두 탑에 벼락이 쳤으며 또한 백석사 강당에도 벼락이 쳤다. 검은 구름이 용처럼 동쪽과 서쪽
공중에서 서로 싸우는 듯하였다. 2월 왕흥사의 여러 승려들이 모두 배의 돛대 같은 것이 큰 물을 따라 절의 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들사슴 같은 개 한 마리가 서쪽으로부터 사비의 언덕으로 와서 왕궁을 향하여 짖더니 갑자기 사라졌다. 왕도 여러 개들이 길가에 모여서 짖기도 하고 울어대다가 얼마 후에 곧 흩어졌다. 궁궐 안에는 큰 소리가 들렸다. 백제가 망한다. 백제가 망한다. 임금은 괴이하게 생각하여 사람을 시켜 땅을 파괴하였는데 석자쯤의 깊이에 거북이 한 마리가 있었다. 그 등에 백제는 둥근 달 같고 신라는 조승달 같다고 쓰여있다. 임금이 무당에게 물으니 무당이 답하였다. 둥근 달과 같다는 것은 가득 찬 것이니 가득 차면 기울어게 되는 것이고 초승달 같다는 것은 가득 차지 못한 것이니 가득 차지 못하면 점점 차게 되는 것입니다. 임금이 화가 나서 노하여 그를 내쳤다. 그러자 다른 어떤 자가 말을 하였는데 둥근 달 같다는 것은 왕성하다는 것이고 조승달 같다는 것은 미약하다는 것이니 생각해 보건대 우리나라는 왕성해지고 신라는 차츰 쇠약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기뻐하였다. 드디어 고종이 조서를 내려 자위대장군 소정방을 신 구도행군 대총관으로 삼아 자위장군 600명을 의무위장군 풍사기와 자요휘장군 방효공 등과 함께 병사 13만을 거느리고 백제를 치게 하였다. 아울러 신라왕 김춘추를 의도 행군 총관으로 삼아 자기 나라 병사를 거느리고 당나라 병사와 합세하게 하였다. 소정방이 병사를 이끌고 성산에서 바다를 건너 나라의 서쪽 덕물도에 이르자 신라왕은 장군 김유신을 보내 정예 5만을 거느리고 당나라와 합세하게 하였다. 임금 즉 백제의 의자왕은 이 소식을 듣고 군신들을 모아 싸우는 것과 지키는 것 중 어느 것이 마땅한지를 물었는데 좌평 의직이 나서서 말하였다. 당나라 병사는 멀리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물이 익숙치 못한 자들이 배를 탄 탓에 분명 피곤해져 있을 것이므로 그들이 상륙하여 사기가 미처 회복되지 못했을 때 급습하면 뜻을 이룰 것입니다. 신라 사람들은 큰 나라의 원조를 믿기 때문에 우리를 경시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니 만약 당나라 병사가 불리해지는 것을 보면 반드시 두려워 감히 날쌔게 진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당의 병사와 결전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말했대. 그러자 달솔 상영이 말하였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나라 병사는 멀리서 왔으므로 빨리 싸우려 할 것이니 그 기세를 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라에는 이전에 여러 번 우리 군대에게 패하였기에 우리 병사의 기세를 보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계책으로는 당나라 병사들의 길목을 막아 그들이 필요해지기를 기다리면서 먼저 일부 군대로 하여금 신라군을 쳐 날카로운 기세를 꺾은 후 형편을 보아 합세하여 싸운다면 군대를 온전히 유지하면서 나라를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자 임금이 머뭇거리며 오는 말을 따라야 할지 몰랐다. 이때 좌평 흥수는 죄를 지어 고마미 지현에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임금이 그에게 사람을 보내 물었다. 사태가 위급하게 되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러자 흥수가 말하였다. 당나라 병사는 군사가 많고 군율이 엄하고 분명하니 또한 신라와 더불어 우리의 앞뒤에서 작전을 함께하고 있으니
만약 평탄한 벌판과 넓은 들에서 싸운다면 승패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백강은과 탄현은 우리나라의 요충지로서 한 명이 한 자루의 창을 가지고도 10,000명을 당해낼 수 없는 곳이니 마땅히 용감한 용사를 뽑아 그곳에 가서 지키게 하여 당나라 병사가 백강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신라 병사가 탄현을 통과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대왕께서는 성문을 굳게 닫고 지키면서 그들의 물자와 군량이 떨어지고 장수와 병졸들이 지칠 때까지 기다린 후에 힘을 떨쳐 공격한다면 반드시 저들을 쳐부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신들이 이를 믿지 않고 말하였다. 흥수는 오랫동안 옥중에 즉 감옥에 있어 임금을 원망하고 나라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니 그의 말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당나라 병사로 하여금 백강으로 들어오게 해서 강물을 따라 배를 나란히 가도록 할 수 없게 하고 신라군사로 하여금 탄현에 올라가 좁은 길을 따라 말을 나란히 몰 수 없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때 병사를 풀어 공격하면 그것은 마치 닭장이 든 닭과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잡는 일과 같을 것입니다. 이 임금이 이 말을 옳게 여겼다. 임금은 당나라와 신라의 병사들이 이미 백강과 탄현을 지냈다는 소식을 듣고서 장군 계백을 보내 결사대 5천을 거느리고 황산을 가서 신라와 병사와 싸우게 했다. 계백은 4번 싸워 모두 이겼으나 병사가 적고 힘이 다해 마침내 패배하였다. 이에 임금인 병사를 협해 웅진 어귀를 막고 강을 따라 주둔시켰다. 소정방은 왼쪽 언덕으로 나와 산 위에 진을 쳤다. 그들과 싸웠으나 우리 군대가 크게 패배하였다. 당나라 병사들이 조수가 밀려오는 기회를 타고 배를 잇대어 북을 치며 떠들어댔다. 소정방은 보병과 기병을 거느리고 곧장 도성 30리 밖으로 멈추었다. 우리 군사들은 모두 나가 싸웠으나 다시 패배하여 우리 군사, 아까 백제 군사 그 피해가 일문에 다다랐다. 당나라 병사는 승세를 타고 성으로 치고 들어왔다. 임금이 사태를 벗어날 수 없음을 탄식하며 말하였다. 성충의 말을 듣지 않다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 후회스럽다. 드디어 태자 효와 함께 북쪽 병족으로 달아났다. 소정광이 성을 포위하자 임금의 둘째 아들 태가 스스로 왕이 되어 병사를 거느리고 굳게 지켰다. 태자의 아들 문사가 왕자 용에게 말하였다. 임금은 태자와 함께 나가버렸고 섣부른 마음대로 왕이 되었으니 만약 당나라 병사가 포위를 풀고 가버리면 우리들이 어떻게 목숨을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측근들을 데리고 밧줄을 타고 성을 빠져나가니 백성들은 모두 그의 뒤를 따랐다. 태는 이를 중지시키지 못하였다. 소정방이 군사를 시켜 성곽에 뛰어올라 당나라 깃발을 세우게 하였다. 태는 형세가 다급해지자 성문을 열고 살려주기를 청하였다. 이때 임금 및 태자 효가 여러 성과 함께 모두 항복하였다. 소정광이 임금 및 태자 효, 왕자 태, 융, 연 및 대신과 장병 88명과 주민 12,807명을 당나라의 서울로 압송하였다. 백제는 본래 오부 37군 200성 76만 호로 되어 있는데 이때 지역에 웅진, 마한, 동명, 금련, 덕안 등 5개의 도독부를 나누어 두고
거간주와 현들을 각각 주와 현들을 통솔하게 하였으며 우두머리를 뽑아 도독, 자사, 현령을 삼아 다스리게 하였다. 낭장 유인원에게 도성을 지키게 하였고 또 자위 낭장 왕문도를 웅진 도독으로 삼아 남은 백성들을 달리게 하였다. 소정방이 포로들을 황제에게 보이니 황제가 그들을 꾸짖고는 용서하여 주었다. 임금이 병이 들자 금자 광록 대부의경으로 추정하고 옛 신하들의 조문을 허락하였다. 조서를 내려 손호와 진숙보의 옆에 장사 지내고 그 무덤과 함께 비석을 세우게 하였다. 왕자 육을 사가경에 제수하였고 왕문도가 바다를 건너오자 유인계로 그를 대신하게 하였다. 무왕의 조카 복시는 일찍이 병사를 거느리고 승려 도침과 함께 주류성을 거점으로 반란을 일으키고 전 임금의 아들로서 외국에 볼모로 가있던 부여풍을 맞아 왕으로 세웠다. 서북부 지역에서 모두 호응하니 병사를 이끌고 도성에 있는 유인원을 포위하였다. 당에서는 조서를 내려 유인계를 검교 대방주 자사로 삼아 왕문도의 병사를 거느리고 신라 병사를 징발해 지름길로 보내 유인원을 구원케 하였다. 유인계가 기뻐하며 말하였다. 하늘이 장차 이 늙은이를 부귀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는 당나라의 책력과 묘휘를 요청하며 가지고 떠나면서 말했다. 내가 여기서 책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따진다면 달력이라고 생각하면 간단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묘휘라는 것은 역대 임금님들의 이름을 쭉 적어 놓은 거야. 요즘 내가 동쪽의 오랑캐를 평정하고 대당의 정삭을 해외에 반포하고자 한다. 정삭도 사실 그냥 여름만 하면 캘린더 즉 달력에 해당해. 책력이랑 거의 똑같다고 말을 못하니 똑같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비슷한 말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자, 유인계가 병사를 엄하게 통솔하고 이동하며 싸우고 전진하니 복신등이 웅진강 어귀에 두 개의 목책을 세워 그들을 막았다. 유인계가 신라 병사들과 합세하여 공격하니 우리 병사들이 후퇴하여 목책 안으로 뛰어들어오는데 강군이 가로막고 다리가 우리 병사들은 백제 병사들이 다리가 비좁아 물에 빠진 사람이 1만여 명이었대. 자, 복신등이 이에 도성의 포위를 풀고 나와 임존성을 확보하고 있으니 신라의 병사들의 군량이 떨어져 병사를 이끌고 돌아갔다. 이때가 당나라 용삭 원년 서기 661년 3월이야. 백제의 보통 멸망을 서기 660년으로부터 보거든. 이 다음 해의 일이야. 여전히 백제는 존재하고 있어. 그거는 이제 백제가 망했다기보다는 660년은 백제의 서울이 이제 당나라에 의해서 이제 함락을 당한 거지. 자, 이때 도침은 스스로 영군 장군이라 일컫고 도침은 영군 장군, 복신은 상잠 장군이라 일컬었으며 여러 무리들을 모으니 그 세력이 더욱 확장되었다. 그들은 사람을 보고 인괴, 즉 유인계에게 말하였다. 듣건대 당나라는 신라와 약속하기를 백제 사람들 중 노인과 젊은이를 가리지 않고 그런 후에 나라를 신라에 넘겨주기로 하였다 하니 차라리 싸우는 것이 낫다고 여기지 않겠는가. 이렇게 모여 스스로 진지를 고수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자 유인계는 편지를 써서 재앙과 복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타일렀다. 도침 등은 병사가 많은 것을 믿고 교만해져 유인계의 사실을 바깥 숙소에 두고 거만하게 그에게 말하였다.
사자의 벼슬은 낮고 나는 일국의 대장이므로 말할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답장을 주지 않고 그냥 돌려보냈다. 유인계는 병사가 적었으므로 유인원의 군대와 합쳐 병조들을 휴식시키고 표문을 올려 신라와 힘을 합치게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신라왕 춘추는 당나라의 조서를 받고 장수 김흠에게 병사를 주어 인계 등을 구원하게 하였다. 김흠이 고사에 이르자 복신이 요격하여 패배하였다. 복신, 즉 백제 복신이 이기고 김흠이 졌다는 거야. 자, 김흠이 갈령도에서 도망하여 돌아간 후 신라는 감히 출병하지 못하였다. 얼마 후에 복신이 도침을 끌어내리고 그의 군대를 합쳤는데 품은 그를 통제하지 못하고 단지 제사만 주관할 뿐이었다. 그 복신 등은 유인원에게 성이 고립되어 있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사람을 보내 짐짓 위로하며 말하였다. 대사 등은 언제 서쪽으로 돌아가려는가? 마땅히 사람을 보내 전송하여 주겠다. 이건 전략적으로 사람을, 그러니까 전쟁에서 상대방을 이제 흔들려는 그런 거지. 그래서 임금님, 사실 이걸 임금님 그거라고 보기 어려운 게 이미 의자왕은 잡혀갔거든. 어쨌든 성이 662년 7월 유인계와, 그러니까 이거는 신라 문무왕 2년 그리고 당 용삭 2년에 해당해. 유인원과 유인계 등이 웅진 동쪽에서 복신의 남은 병사를 크게 깨뜨리고 지라성 및 윤성, 대산, 사정 등 목책을 함락시켜 었었는데 죽이고 사로잡은 자가 매우 많았으며 병사들을 나누어 그것을 계속하여 지키게 하였다. 복신 등은 진현성 등이 강을 끼고 있으려 높고 험준하여 요충지로 적당하다 판단하여 병사를 보내어 그곳을 지키게 하였다. 유인계가 밤에 신라 병사들 독려하여 성곽에 가까이 접근해 날이 밝을 무렵에 성 안에 들어가 800을 이기니 마침내 신라에서 오는 군량수 성노가 통하게 되었다. 유인원이 증원병을 요청하니 당나라에서 조서를 내려 치, 청, 래, 해 병사 7천을 징발하고 자위위 장군 손인사를 보내 병사를 통솔해 바다를 건너 인원의 병사를 도와주게 하였다. 이때 복신은 이미 권력을 독차지하여 부여풍, 풍과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였다. 복신은 병이 들었다는 것을 핑계로 굴속에 누워 부여풍이 문병하러 오기를 기다리다가 그를 붙잡으려 하였다. 부여풍이 이를 알고 신복등을 거느리고 복신을 급습하였다. 부여풍이 고구려와 외국에 사신을 보내 병사를 요청하여 당나라 병사를 막았다. 손인사가 도중에 이들을 맞아 쳐부수고 마침내 인원의 무리와 합세하니 병사의 사기가 크게 올랐다. 이에 모든 장수들이 공격의 방향을 의논하였다. 어떤 자가 말하였다. 가림성이 수륙의 요충지이므로 먼저 이곳을 쳐야 합니다. 유인계가 말하였다. 병법에는 강한 곳을 피하고 약한 곳을 공격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가림성은 험하고 튼튼하므로 공격하던 병사들이 다칠 것이요 밖에서 지키면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릴 것이다. 주려성은 백제의 소굴로서 무리들이 이곳에 모였으니 만약 이곳을 쳐서 이기게 되면 여러 성은 저들을 황복할 것이다. 이에 손인사와 유인원과 신라왕 김범민은 육군을 거느리고 나아가고 유인계와 별수, 두상과 부여용은 수군과 군량을 실은 배를 거느리고 웅진강으로부터 백강으로 가서 육군과 함께 합사하여 주류성을로 갔다. 백강 어귀에서 외국 병사들을 만나 4번 싸워 모두 이기고 그들의 배 400척을
모두 불사르니 연기와 불꽃이 하늘로 덮고 바닷물도 붉게 되었다. 왕 부여풍은 몸을 피해 도주하였는데 있는 곳을 알지 못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고구려로 달아났다고 말하였는데 당나라 병사가 그의 복음을 노획하였다. 노획이란 건 이제 전쟁치에 이렇게 이제 뭔가 있을 때 그걸 이제 가지는 거야. 자, 왕자 부여 충승은과 충지 등이 그 무리를 거느리고 외인과 더불어 항복하였는데 오직 지수신만이 혼자 남아 인존성에서 버티며 항복하지 않았다. 처음에 흑치상지가 도망하여 흩어진 무리들을 불러 모으니 열흘 사이에 따른 자가 3만이 되었다. 소종방이 병사를 보내 공격하였으나 상지 즉 흑치상지가 이들과 싸워 승리하였다. 흑치상지가 다시 200여 성을 빼앗으니 소종방이 당해낼 수가 없었다. 흑치상지는 별부장 사타상여와 함께 험준한 곳에 의거하여 목신과 호응하다가 이때 와서 모두 항복하였다. 유인계가 그들에게 진심을 보이며 그들에게서 인존성을 빼앗아 스스로 공을 세워 보이라고 하고 갑옷과 병기, 군량 등을 주었다. 손인사가 말하였다. 야심이 있는 자는 믿기 어렵습니다. 그들에게 무기와 곡식을 제공한다면 도적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인계가 말하였다. 내가 상여와 상지를 보니 그들에게는 충성심과 꾀가 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면 오히려 공을 세울 것이니 무엇을 의심할 것인가. 그들 두 사람이 성을 빼앗으니 지수씨는 처자를 버려두고 고구려를 달아났으며 잔당들도 모두 평정되었다. 손인사 등이 군대를 정돈하여 돌아갔다. 당나라에서는 조서를 내려 유인계로 하여금 백제 땅에 준하여 병사를 거느리고 지키게 하였다. 전쟁의 여파로 집집마다 파괴되고 유인계가 비로소 이를 묻게 하고 호구 등을 등록하고 촌락을 정리하고 관리들을 임명하였다. 또 도로를 개통하고 교량을 세우고 제방을 수리하고 저수지를 복구하고 농업을 장려하였다. 그리고 농사와 양잠을 권장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고아의 노인을 보살피게 하였다. 당나라의 사직을 세우고 정삭과 묘희를 반포하니 백성들이 기뻐하며 각기 자기 집에서 안주하게 되었다. 당나라 황제가 부여용을 웅진도독으로 삼아 귀국케 하여 신라의 오래된 감령을 풀고 백제 유민을 불러 모으게 하였다. 서기 665년 당나라 문무왕 5년 당 고종 인덕 2년 부여용이 신라왕과 웅진성에서 만나 흰 말을 잡아 맹세하였다. 유인기가 맹세하는 글을 지어 이것을 금으로 새기고 무쇠로 책을 만들어 신라 종묘안에 주었으니 이 맹세의 글은 신라 본기에 실려 있다. 유인원 등이 귀국하자 부여용은 병사가 흩어질까 두려워하여 그 또한 당나라 서울로 돌아갔다. 당의복연관에 부여용을 웅진도독 대방군왕으로 삼아 귀국하게 하여 남은 백성들을 안정시키게 하고 곧이어 안동도호부를 신성으로 옮겨 통솔케 하였다. 이때 신라가 강성해져서 용이 감히 고구려 들어오지 못하고 고구려에 가서 의탁하게 되었다. 당나라의 측천무가 다시 그의 손자 경으로 하여금 왕위를 잇게 하렸으나 그 지역이 이미 신라, 발해, 말갈에 의해 분할 통치되고 있었으므로 나라의 개통이 마침내 끊어졌다.
사관이 논평한다. 사관이라는 것은 고려의 삼국사기를 지은 그 편집자들이야. 신라 고사에 신라의 옛 이야기에 하늘이 금괴를 내려보냈기에 성을 김씨로 삼았다는데 그 말이 괴이하여 믿을 수가 없다. 나 역사를 편찬함에 있어 이 말이 전에 내려온 지 오래되니 이를 없애지 못하였다. 근데 또한 들으니 신라 사람들은 스스로 소호 김천씨의 후손이라 김씨로 성을 삼았다라고 한다. 자, 이것은 신라 국자박사 선인선이 지은 김유신의 비문과 박거문이 짓고 요구길이 글씨를 쓴 삼낭사 비문에도 보인다라고 하면서 이런 말들을 이제 써놓은 거야. 고구려는 역시 고신씨의 후손이라 고씨로 성을 삼았다고 한다. 고사에 이르기를 백제가 그러니까 오래된 역사에 이르기를 백제와 고려가 모두 부여에서 나왔다고 하며 또한 진한의 난리 때 중국 사람이 해독으로 많이 왔다고도 한다. 그렇다면 삼국의 조상들은 어찌 옛 성인의 후예가 아니겠는가? 그들이 나라를 향유한 것이 얼마나 오래였는가? 백제 말기에 와서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이 많았으며 또한 대대로 신라와는 원수가 되고 고구려 화치를 계속하면서 신라를 침범하여 유리한 기회만 있으면 신라의 중요한 성과 근진을 빼앗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른바 어진 사람을 가까이 하고 이웃 사람과 잘 사귀는 것이 나라의 보배라는 말과는 달랐다. 이에 당나라의 황제가 두 번이나 조서를 내려 백제와 신라의 사이에서 원한을 풀도록 했으나 겉으로는 순종하는 채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를 어겨 대국에 죄를 졌으니 그들이 패망한 것도 역시 당연한 일이다. 라며 백제 보기가 끝이 나게 되어